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해서 수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특히 공정거래 관련 분야, 하도급 분야와 산재에 특화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사망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사고, 질병, 출퇴근 제외로 나눠지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요. 그러나 일반 근로자는 똑같은데 공무원일 경우에, 이는 특히 공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일반 근로자와 좀 특이한 점은 추가적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다르죠. 일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공무상 재해 산재 신청을 하고, 또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나 보훈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추후에 하나하나씩 케이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산재 사건이 어렵다고들 하죠. 이 산재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근로자 측에서 업무상 사유와 요양, 그때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사망을 당하셨다고 그랬죠. 업무상 사유와 요양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사건이 통상 어렵다고들 합니다. 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한 집안의 가장이 산재를 당하게 되면 일단 경제적인 소득이 멈추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당분간 힘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병원비,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많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산재 사건을 많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수임을 맡는 순간 아주 초긴장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분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산재 사건의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략 살펴보면은 업무상 사고는 약 30%, 40% 그 정도고요. 업무상 질병은 10% 이내 정도로 아주 좀 인색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특별히 어려운 점은 근거 자료의 부재, 질병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로, 스트레스가 업무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을 하면서 논리성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산재 사건에 인용을 받기 위한 키포인트로는 재해 발생 경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재조사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재해 발생 경위서가 약 한 30%를 차지하고 주치의 소견서가 약 30%,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재조사서가 약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약 10%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30%, 30%, 30%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생 경위서입니다. 재발생 경위서를 기초로 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재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생 경위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 그 다음에 담당 근로자의 그 업무를 적어야 되고요. 이 질병과 업무와의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 법조문, 또 고시,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등을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더 확보를 하고,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자료가 없어서 만든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순전히 주관적인 자료를 만들면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첨부 자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통은 최한 40페이지, 그리고 많게는 1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의뢰인은 다치셔서 오시기가 힘들고 보통 가족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분들은 아주 좀 흥분된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신 분의 유리한 부분만을 주장하시고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리한 부분은 좀처럼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가끔은 의뢰인과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뢰인의 인용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의뢰인분들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경위서 작성이 만족스럽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공단의 대행인으로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담당자는 미로에 빠진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위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나열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면 담당자는 조금 수월하게 사건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또 다시 연락을 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조금 보내달라고. 그러면 신속히 보내줘야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담당자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돼서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조사서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로 송부를 하게 되고, 송부 순서에 맞춰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3개월인데 요즘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개월 정도 시간을 끄는 게 산재 사건입니다. 어떻게 쉽게 산재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쉽게 와 닿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재 사건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넘지 못할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과 가족분들께서는 부디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산재에 대한 개관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